안녕하세요. 박성도입니다. 오늘도 또 영상을 찍습니다. 매일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찍기로 했는데, 오늘은 어떤 회사를 찾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떤 회사를 피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화면으로 이렇게 보이는 자료들을 찍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가지고 방송을 할 때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좋은 회사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양아치 회사 걸러내기, 이렇게 주제를 해서요. 좋은 회사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챙겨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구직 사이트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회사를 어떤 걸 위주로 찾아봐야 될지, 그런 정보들을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회사는 절대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양아치 회사 걸러내기라는 주제로 몇 가지 적어봤어요. 일단은 좋은 회사 가기 첫 번째, 대기업에 가세요. 누가 몰래? 대기업에 갈 수 있으면 대기업에 가면 돼요. 그러면 뭐 근로기준법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회사에서 설마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뭐 나만 잘하면, 버티면 어쨌든 먹고 삽니다. 그다음 뭐 이건 뭐 현실적으로 뭐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되니까, 뭐 그거는 뭐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회사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죠. 첫 번째는 그 중견기업은 최소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 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매출은 그 잡코리아나 아니면 이제 회사 정보 이런 걸 거기서 찾아볼 때 회사 정보를 반드시 찾아봐야 돼요. 거기서 그 연 매출이 그 인원수 곱하기 그러니까 1억. 그러니까 만약에 직원이 20명이면 20억 이상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왜냐면 그렇지가 않으면 회사 운영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고위직 그리고 이제 회사 오너들이 가지고 가는 돈을 빼고 나머지 인원들이 이제 해 연도에 번 돈을 가지고 나눠 가지고 집에 가져가야 되는데, 그 매출이 그 정도가 안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적자이거나 아니면 그 뻥튀기가 된 경우가 많아요. 100명이면 100억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런 건 있어요. 직원 수가 50명인데 뭐 매출이 뭐 100억, 뭐 150억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런 회사는 또 구인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데는 또 오히려 현재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PO 가능성이라고 해서 중견 기업 정도 되면은 이제 회사를 이제 주식시장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처음에는 이제 작은 회사니까 아직 그러면 코스닥부터 하겠죠. 그 상장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근속 연수가 많을수록 괜찮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 참조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평판은 뭐 없는 말 나오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 안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느끼고 보고 배운 거를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올려놓는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족 회사예요. 가족 회사. 이게 뭐냐면 그 집안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친척들이나 친인척들이나 가족들끼리 그 회사의 그 고위직이나 아니면 주요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매출이 뭐 100명에서 100억을 내면 최소 그 한 명당 뭐 4천, 5천, 뭐 많게는 6천까지 가져가겠죠. 그런데 가족들이 대부분의 그 수익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남이나 마찬가지인 그 직원들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런 데서는 어떤 정당한 보상이나 대가, 연봉을 받기가 힘들겠죠. 주요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 상황이나 아니면 그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입김이나 아니면 그냥 단순한 그런 사람들끼리의 그 판단에 의해서 출렁이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받고, 가족들이 그 많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는 가능하면 가지 않는 게 좋다.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가 좋으면 누구라도 오래 일하고 싶겠죠. 회사가 안 좋으면 누구라도 빨리 떠나고 싶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나쁜 건 오래 일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계속 사람이 바뀌는 경우. 이거는 뭐 다수의 사람들이 행동한 거에 대해서는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개발 지원 이런 것들 잘 해주는지도 체크하면 좋죠. 특히 이제 책 같은 경우, 전공책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이런 거를 하면은 그 회사에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오너가 생각을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 가지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견기업은 뭐 사실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 정도가 된 거고,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중견기업이 되지 않아요. 구성원들이 또 으쌰으쌰해서 잘 해야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네, 조그만 소기업을 찾아볼게요. 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인원적으로 봤을 때는 100명 미만 정도 되는 회사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사업 분야예요. 그 회사, 어떤 회사든지 또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회사는 어떤 거를 주로 하는지에 대한 그 사업 분야를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잡코리아나 뭐 어디든 어떤 구직 사이트 이런 데를 찾아보면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다라고 그 종류 카테고리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SI에 관련된 말이 나오면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온라인 판매업이라든지 금융업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좋고, 그냥 SI는 그냥 가능하면 서비스업이거나 아니면 어떤 컨텐츠 만드는 회사나 아니면 솔루션 회사인 것처럼 규모하게 포장을 해놓고 실제 내용은 SI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SI라고 써있는 거는 좀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 다음에 그 사업 개속 연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회사가 언제부터 회사가 생긴 연도를 꼭 보시고요. 최소한 4년, 5년 정도가 된 회사에 가는 게 좋아요. 어쨌든 평범한 회사인데 연차가 얼마 안 된 것들을 자세히 찾아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어떤 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그 회사의 어떤 평판이 나빠지거나 사고를 쳤거나 아니면 직원들과 어떤 불화가 생겨서 회사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거래처와의 어떤 불화나 어떤 소송으로 인해서 아예 회사를 그냥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교모하게 그 대표이사나 아니면 그 회사 그 명의를 바꿔가지고 또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기존 사업을 계속 하면서 회사 이름만 바꾸거나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회사는 굉장히 오래됐고 직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연도가 뭐 1년, 2년밖에 안 됐다. 일단 걸르고 보세요. 그 다음에 매출인데요. 이거는 뭐 중견기업이나 소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한 명당 최소 1억 이상 나오는지 매출이. 안 그러면은 처음에 뭐 직원은 뭐 한 10명 뽑아놓고 그다음 뭐 매출이 뭐 5억, 10억 이렇게밖에 안 나와가지고 나중에 뭐 그 사업이 잘 되면 뭐 연봉을 올려주겠다든지 아니면 뭐 약간 나중에 어떻게 뭐 해줄게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 회사의 어떤 그 오너의 마음을 믿고 아니면 뭐 그 마인드를 믿고 쫓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매출액을 또 과대하게 또 뻥튀기를 해놓은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이 한 5명밖에 안 되는데 뭐 50억을 한다라고 그냥 대충 적어 놓는다든지 현실성이 없는 그런 숫자들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법인이나 아니면 그 사업자 신고를 하고 해서 회사를 설립을 할 때 5천만 원 최소 자본금 5천만 원이거나 자본금이 1억 이하인 회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냥 언제든지 이렇게 뭐 없어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사업에 대한 그 계속성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초기 그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신고 금액이 얼마인지 어쨌든 자본금이 너무 적다 뭐 하다못해 5천만 원이나 뭐 1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이렇게 걸러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이제 보면은 홈페이지에 딱 접속을 했는데 그냥 플래시로 도배가 돼 있다. 이거는 뭐 거의 10년 이상 가까이 그런 회사는 관리 능력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그다음에 사업이 계속적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 자기 회사의 아이덴티티인데 그런 것들을 한글을 깨져서 나온다든지 그런 홈페이지가 딱 뜬다 그러면 일단 걸르고 보세요. 인터랙션 체크인데 게시판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현재에도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그 사업 내용이 계속 올라오는지 회사에서 그 자기 회사 이메일을 공개를 해주는데 뭐 땡땡땡 네이버닷컴 뭐 아니면 뭐 땡땡땡 뭐 한메일 뭐 땡땡땡 다음넷 그 회사 이메일조차 없는 회사는 개발자가 가기에는 좀 그렇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준수를 하느냐. 근로기준법이라는 거는 그 소기업일수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뭐 연차는 이제 보통 이제 15일을 주게 돼 있어요. 1년 만근시. 올해 이제 5월 1일부터는 그 신입사원들도 아직 1년 만근이 되지 않은 사람도 1년에 12일인가요? 15일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초회 연도에도 연차를 쓸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거나 없다라고 얘기하거나 그러면은 결론 내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휴일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게 근로법이 굉장히 이렇게 재밌는 게 일주일을 일하게 되면 하루를 그 쉴 수 있는 유급 휴가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은 공휴일,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휴일이지 일반 그런 직장인들의 휴일이 원래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공무원들 쉬니까 다 같이 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악용을 해 가지고 토요일도 그 일을 시키거나 주 5일제를 그 피해가는 경우가 있고 토요일 날을 이렇게 쉬게 해 주면서 아니면 뭐 국경일이나 뭐 명절이나 이런 날 쉬게 해 주면서 그 그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 휴가를 거기서 공제를 해 버려 가지고 실제 그 15일 연차가 있다 하더라도 막상 그 연차 휴가를 쓰려고 하면 1 년에 뭐 3 개, 4 개, 5 개밖에 쓰지 못하는 쌍시옷 지금 굉장히 참는 거예요, 방송이니까. 그 먹 같은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사실 법적으로 법적으로 뭐가 문제야?' 이래 버리면 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번 정권이 들어와서 바로 그것부터 고쳤죠.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공휴일 개념을 진짜 악용하는 회사들은 아예 그 지원을 하지 마세요. '왜 우리 회사에는 직원들이 안 오지? 왜 그 일하는 사람이 없지?' 계속 괴로워하게끔 그냥 두세요. 그다음에 그 업무적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한 팀에서 있으면서 진짜 '아 같이 일을 못 하겠다.' 그러면 회사가 크니까 인사 발령이 나거나 아니면 팀 교체가 일어나거나 부서 이동이 있거나 아니면 승진을 하거나 그러면서 뭔가 바뀔 수가 있는데 조그만 회사에서 정말 같이 일하는 그 코워커들이 마음에 안 들면 이건 뭐 지옥이에요, 지옥. 딱 들어가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장비하고 지원이죠. 그 대기업이나 아니면 요새 그 핫한 그 개발 회사들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뭐 맥북을 증정해 준다든지 모니터를 좀 큰 걸 해서 코딩하기 편하게 어쨌든 그런 장비들 때문에 그 일이 힘든 경우는 없는데 또 조그만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조그만 모니터 한 대를 준다든지 아니면 너무 느린 컴퓨터를 주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만 봐도 회사가 그 프로그래머나 개발자를 대하는 태도만 봐도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도 반드시 한번 체크하고 물어보는 게 좋죠. 그다음에 이제 동료와 회사의 방향인데 사실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동료가 별로면 같이 일하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그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왜냐면 재미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사람이. 의미가 없으면 못 하거든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거를 만들고 싶다. 혹은 이 회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회사는 그 어떤 그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어떤 목적 의식이 분명하고 또 그거를 또 팀이 같이 공감을 해서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여야지 그냥 뭐 이거 해서 단순히 이게 캐시카우니까 이걸 해서는 뭐 회사에서 뭐 이걸 해야 월급이 나온다. 단순 반복 기계 사람의 당장은 먹고 살 수 있지만 금방 지치고 재미없고 힘들어서는 안 죽는데 재미없고 흥이 안 나면 회사 다니기 싫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리더와 그 CEO라든지 CTO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그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회사가 작아 가지고 뭐 CTO니 뭐 이런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리더가 어떤 기술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 개발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는. 노란 선은 이제 인력 파견 업체인데 사실 SI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인력 파견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심해 이제 인력 파견 업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정상적인 업체를 만드는 회사 이런 데를 들어가고 싶은데 막상 가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디 이렇게 인력 파견해 가지고 돈만 챙기는 그런 바디 사장만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일단 정규직이라고 해서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다가 왠지 이렇게 뻥튀기 시켜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 피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처음에는 인원 대비 연 매출이에요. 이거는 뭐 100%예요. 그 다음에 회사의 인원을 잘 보시면 굉장히 조그만 회사인 것 같은데 뭐 50명, 100명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실제 정규직으로 일하는 그 회사의 그 숫자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계약을 한 프리랜서라든지 뭐 외주 그 계약직업 잠깐이라도 계약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수를 다 그냥 뻥치기 한 거다 해서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36명이라고 해서 갔더니 한 6명 앉아있고 그런 회사도 있었는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무실이 한 칸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가 굴러가려고 그러면 뭐 한 층을 전체를 쓴다 그러면 뭐 그건 벌써 중견기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한 칸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어디 어디 오피스텔 몇 동 몇 호 이렇게 써 있는 거는 그냥 가지 마세요. 아예 처음부터. 그 조그맣게 온라인 사업이나 쇼핑몰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번호 내 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소싱해 가지고 내보내면서 그런 조그만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렇게 피하시면 좋고, 인력 파견 업체가 하는 일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라는 거고요. 아예 위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주소가 뭐 서울 어디, 뭐 마포, 아니면 뭐 서울 어디 이렇게만 써 있고 실제 사무실 위치가 안 적혀 있거나, 정확하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서울 뭐 이렇게만 써 있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주소지만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파견 회사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자기 회사의 그 주소를 적는 게 아니라 게시글을 올릴 때 프로젝트 나갔던 데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에 뭐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 그런 공고문에다가 자기네 회사 주소를 적는 게 아니라 그 파견을 보낼 장소를 주소를 적어가지고, 거기에 마침 회사가 있는 것처럼 사람을 부를 때 거기로 와라. 그래서 어디 어디서 만나자. 뭐 현대자동차 정문에서 만나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무실이 명확하지 않은 데는 그냥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팁인데, 전화번호가 그 070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인력 파견 업체. 아예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아예 그냥 그 명함에 그냥 010으로 써 있는 경우 그냥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 지원을 할 때는 여기 맨 밑에 빨간 줄로 표시된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복불복이에요. 저도 그 스타트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일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1인 기업가들도 분명히 있고, 좋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성공과 실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스타트업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들고, 그냥 복불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자기가 그 안정적인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원한다 그러면 스타트업은 좀 힘들고요. 자기의 청춘을 갈아 넣어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하면 나쁘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거를 그 개발자가 다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울 수는 있어요. 어떤 회사든지 처음에는 스타트업이었어요. 처음에는 2명, 3명이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혹은 뭐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타트업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대기업에 가서 부장 다는데 15년, 20년 걸리는 것보다 오히려 스타트업에서 제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을 시켜서 그 회사의 그 오너급이 되는 그런 기회도 분명히, 짧게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벌써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